투자 유치 및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미래기술팀과 신사업 발굴 TF 및 PDP 개발 등 기술에서부터 또 사업 개발까지의 경험을 거쳐서 기술과 같이 해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기술사업화 본부장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더 세미이온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로 사업은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전략, 신사업 및 투자와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중점 분야와 실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 50억 이하의 스타트업들, 이 스타트업들은 투자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투자자들과 어떻게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투자자들은 좋은 회사를 찾는데 이 좋은 회사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을 잘 하고 계신 기업들, 매출 몇백억에서 몇천억 넘는 기업들은 어느 날 그 사업이 레드오션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는데 어떻게 신사업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연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스타트업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또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7가지 메가 트렌드 2023년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롤란드 버저 스트래티지 컨설턴트에서 작성한 7개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변화, 두 번째, 세계화, 세 번째, 자원 고갈, 네 번째, 기후 변화, 다섯 번째, 기술 혁신, 여섯 번째, 지식 사회, 일곱 번째, 책임 공유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변화입니다. 첫째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되면 약 80억 정도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화입니다. 지금 현재 중간 나이대가 34세로 5살이 증가할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입니다. 더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 몰려 살면서 많은 변화와 또한 위험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입니다. 현재 약 70억 정도 되는 세계 인구가 2030년이 되면은 83억으로 약 20% 정도 증가할 예상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도국의 인구가 선진국에 대비해서 7배 정도 빨리 증가할 예정이며 또한 선진국은 약 3.6% 정도 증가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은 인구의 비가 개도국은 늘어나지만 선진국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성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령화입니다. 현재 29세인 글로벌 인구의 중간 연령이 34세로 약 5세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연령의 대부분이 개도국에서 32세로 증가하고요. 선진국은 이미 44세인데 거기에서 약 4.4세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도시화입니다. 더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 집중해서 살게 되는데요. 현재도 지금 많은 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2030년도가 되면 약 59%의 인구, 49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특별히 이러한 도시화는 90% 이상이 개도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앞으로 개도국은 훨씬 더 많은 농촌에서 또한 어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탑 50 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50개 중에서 아시아의 도시가 약 20개 정도 차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 8개에서 20개니까 아주 큰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 절반, 또한 북미 도시 중에 3개는 글로벌 탑 50개 도시에서 탈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의 변화에 어떻게 기업들은 대응해야 되는가 3가지 꼭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하는 지역에 집중하라. 인구가 성장하고 또한 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개도국이 되겠죠.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 2천만 이상의 거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1인당 GDP $10,000 이상의 국가를 달성할 그런 국가들은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업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산층의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중산층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6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한 2030년대에 들어서서 60세 이상의 시니어는 지금의 60세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 패턴과 또한 기대 수명에 맞추어서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를 미래 트렌드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에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변합니다 라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스마트 솔루션을 많이 이제 적용하게 되겠고요. 또 소비자들은 도시로 이동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도국에는 많은 메가시티들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거기에 적절한 인프라 또한 특별히 스마트 솔루션이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업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점점 더 진행이 돼서 수출과 해외 직접 투자가 GDP란 말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되겠죠. 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브릭스, 이따 뒤에 설명하겠는데요. 이 브릭스 4개 국가들의 GDP가 빠르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약 7.9%로 성장할 예정이고요. 비안드 브릭스라고 하는 11개의 또 새로운 신흥 성장 국가들은 5.9%의 성장 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과 해외 직접 투자가 GDP, 국내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2030년의 수출은 GDP의 약 33%를 차지할 예정이고요. 그 숫자는 현재 26%보다 증가한 숫자가 되겠죠. 특별히 개도국의 글로벌 수출이 전체 글로벌 수출의 73%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53%보다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글로벌 수출은 현재 47%에서 27%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말씀은 개도국의 글로벌 수출이 선진국의 수출을 앞서서 훨씬 더 글로벌 수출을 주도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 교역 루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가장 많이 교육을 하는 나라를 하나씩 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미국이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1:1 교육 루트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매핑하면 현재는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2030년대에는 25개의 1:1 교육 루트 중에서 17개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과 1:1 교역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30년도에 글로벌 교역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아시안 국가 간의 교역이 늘어난다. 둘째는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간의 교역이 늘어난다. 세 번째로는 이머징 국가 간의 교역이 늘어난다. 네 번째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브릭스 국가, 브릭스는 그림 왼쪽 밑에 보시면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렇게 4개의 국가를 말합니다. 이 4개 국가의 GDP는 현재 18%에서 2030년도 글로벌 GDP의 36%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브릭스 국가들의 GDP는 앞으로 20년간 7.9% 성장할 예정인데요. 수출 또한 7.8% 성장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GDP는 9.0%, 인도 8.4%, 브라질 5.5%, 러시아는 5.3% 성장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브릭스 국가의 중산층은 150%, 약 1.5배가 성장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명에서 2030년도에는 약 20명 정도로 성장하는 엄청나게 큰 중산층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안드 브릭스는 브릭스 이외에 앞으로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들입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넥스트 11이라고 그림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이고요. 또한 아세안 5는 그 외에 또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5개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란드, 베트남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GDP의 36%를 브릭스 국가가 차지하는데 넥스트 11 국가는 GDP의 39%, 5.9%가 성장을 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 5 국가의 GDP는 6.6%입니다. 글로벌 4.0%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 5 국가의 수출은 글로벌 4.8% 대비 6.4% 성장이 예상되고요. 넥스트 11 국가의 중산층 또한 120%로 성장해서 7.3억 명의 중산층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추세에 사업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국내 시장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해외 시장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도국의 경제 성장이 발전하기 때문에 빠르게 유명 브랜드의 소비가 이런 글로벌 개도국에서 집중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빨리 개도국에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고 거기에 사업을 론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머징 마켓의 증가하는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머징 마켓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입하는 전략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가의 중산층에 집중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도국가 또 넥스트 11 국가에서는 중산층이 120%, 150%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산층은 또한 소비 역량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중산층의 필요를 이해하고 또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새롭게 진입한 중산층들은 유명 브랜드에 굶주려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빈곤층에서 중산층에 진입했다는 것을 브랜드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산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또한 이런 신분 상승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업과 또한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으로 사업을 전개하다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미래에 대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회 탐색 외에도 리스크를 감소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트렌드는 자원 고갈입니다. 주요 에너지의 소비가 2.26%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물 부족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또한 희귀금속과의 이 고갈이 되고 식품 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2030년까지 약 주요 에너지는 26%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도국의 소비가 선진국 대비 79% 성장할 예상입니다. 개도국의 에너지 소비는 선진국 대비 15배나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자원입니다. 이 물자원은 2030년까지 글로벌 수자원은 약 수요가 53% 증가 예상이 되고요. 개도국은 선진국 대비 18%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도국의 수자원 수요는 현재 대비 58% 거의 1.5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또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재료의 교역은 글로벌 교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중에서도 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투입되는 재료를 줄이고 또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재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업과 공업에 쓰이는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공해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도를 줄여라입니다. 특정한 원재료에 생산이 의존될 경우에 그 원재료의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다각화하고 또한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다각화하고 그 제품을 다양한 서비스로 대체하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재료의 가격 연동 시스템을 통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어필하라입니다. 소비자들은 더욱 원자력 고갈에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절감이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는가를 마케팅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한 기업은 소비자 및 이해 관계자들과 책임 있는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CO2 증가는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온도는 글로벌 평균 0.5도에서 1.5도 정도 상승할 것이고요. 또한 다양한 생물학적 다양성이 감소해서 기상하고 또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2 배출은 2030년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약 16%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OECD 국가는 14% 감소할 예정이나 난 OECD 국가들은 38% 증가 예정입니다.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CO2 배출은 매년 0.7%씩 감소해서 2030년도에는 전체 배출의 32%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OECD 국가의 배출은 날마다 매년 1.6% 증가해서 2030년도에는 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입니다. 지구의 온도는 현재 대비 0.5도에서 1.5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러한 온도 증가는 지역별 또한 국가 내에서도 그 세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개도국은 온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사회, 기술적인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까지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8조에서 약 6.7조라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물이 현재의 종류에서 지금 원래 인류에 존재하던 생물학적 다양성을 100으로 봤을 때 이미 30%가 멸종해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도가 되면은 5%가 감소해서 6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큰 네 가지 이유는 농업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회 간접 자원이 늘어나는 것, 기후의 변화, 또 그로 인해서 산림이 변화되는 이런 네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2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전 세계 생물의 20%에서 30% 정도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구 기후 변화에 어떻게 기업들은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 사업 기회를 잡아라.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브랜드나 평판 관리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생각해서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고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을 위한 노력과 성취를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본 펀드에 가입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러한 배출권과 관련된 그러한 변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O2를 줄여야 합니다. 기업은 법적인 요구와 평판 관리를 위해서라도 CO2 배출을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CO2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산 및 물류 등의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 리스크를 유의하라.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잠재 위험에 집중해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보험 정책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기상변이 및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이것들을 사업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술 혁신입니다. 이전에는 선진국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술들이 빠르게 글로벌하게 확산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보틱스나 사물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기술의 혁신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명공학이 앞으로 아주 더 중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확산입니다. 기술의 확산은 점점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모바일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약 1,4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매년 34%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증가해서 2030년까지 증가할 예정이고요.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60%가 모바일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과 정보가 몇몇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10년 정도 선진국에서 이루어왔던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개도국에서 앞으로 10년간 이루어질 기술의 발전 속도는 약 40%나 에서 60% 정도로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의 위력입니다. 로보틱스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기계가 많이 대체할 것이고요. 집에서도 이미 세탁기나 식기건조기를 쓰는 것처럼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가 나왔죠. 그런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의 삶에 내가 했던 가사 노동과 또한 업무 환경에서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가상현실 등과 같은 다양한 ICT 기술은 개인과 비즈니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도가 되면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 몇몇 개도국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이렇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은 이런 혁신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사업과 또한 정책 전략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혁신의 물결은 지난 20년간의 혁신이 ICT 혁신이었고 그 혁신의 니즈가 가격 인하 등과 같은 시장의 요구에서 기인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런 혁신의 물결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개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하고 그 드라이빙 포스가 거기에서부터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이 앞으로 더 빠르게 또한 중요하게 이런 과학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바이오 기술, 또한 의학 및 제약 등의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특별히 개도국의 삶의 질과 또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및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 역량을 모든 기업이 모두 내재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R&D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체 R&D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의 투자로 R&D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관계와 그런 협력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사업 파트너로부터 혁신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외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신 기술 및 트렌드에 주목해라. 기업들은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를 듣고 또한 미래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갖는 것과 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정의하고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소셜미디어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과 또 우리의 대처하는 방법, 또한 대처하는 그런 성과들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적이면서 동시에 수렴적인 사고, 한쪽 방향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외부에서 내부적으로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지식을 외부에 내보내거나 그런 일방적인 지식의 통로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얻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산적이며 수렴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조직을 내부에 꾸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 지식사회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5%가 중등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에 있어서 또한 다양한 기회에 있어서 성차별이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인터넷이 확대되고 또한 지식의 교류와 확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특별히 개도국이 더 많은 지식에 대해서 확산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런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91%, 현재는 88%인데요. 인구가 초등교육을 수료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개도국과 선진국의 지식의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트래픽이 현재 대비 약 4배 성장해서 80 엑사바이트 퍼 만스가 되겠습니다. 이 양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DVD의 약 200억 장 정도의 데이터가 매달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가 되면 아시아가 북미의 인터넷 트래픽을 추월하게 되겠고요. 또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고 또한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국가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트래픽이 브라질에는 추월당하나 인도보다는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입니다.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중등 교육 이수 비율이 현재의 40%에서 2030년도가 되면 4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고등교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고부가 가치 직종에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나 남성 대비는 아직도 좀 열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전쟁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의 인재 전쟁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과 또한 국가와 조직들이 인력을 더 이상 국가 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므로 인재들은 현재보다 더 글로벌하게 일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에 적응해야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히 선진국에서는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개도국에서는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지식 경영입니다. 첫 번째,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소셜 네트워크나 지능형 웹과 등과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생산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툴로 만들어야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관심을 끌어라. 여성이 고용과 그런 많은 사회 기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성의 더욱더 매력적인 직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라든지 육아, 병영, 일자리 등을 구축하는 등 더 많은 우수한 여성 인재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재 채용 전략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더 이제 낮은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툴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재를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재들이 어떻게 만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유지 전략도 아주 중요한 채용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공유입니다. 국가는 보다 많은 책임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난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 NGO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부의 철학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협력 체제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국제적인 위기와 또한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책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국제기구, UN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개도국의 관점을 더 수용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는 더 지금보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관점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라는 질문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GO가 더 그 역량과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의 글로벌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또 환경보호와 사회정의, 인권 등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이제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별히 NGO의 숫자가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요. 기부의 철학이 현재 주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체제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모험적이고 촉매적인 지원, 즉 사회적인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이나 인적 자원 등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부의 철학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에 대한 의존도는 2030년까지 계속 중요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이 좀 국제적인 이슈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개인적인 기부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에 그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사업 기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국제 간 기업 협력을 통해서 기업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또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기업은 글로벌하게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업 관계 확대를 위해서 기업들은 산업적 또한 생태계적, 사회적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해 당사자에 집중하는 윤리경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경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고 또 세 가지 측면으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지배구조, 두 번째는 기업의 책임, 세 번째로는 윤리적 리더십,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위기와 평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종업원의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고객 만족 및 제품과 또한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업들은 NGO와의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한 사업과 자선을 통해서 항상 비영리 단체와 자금 모집, 또 공공기부 등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NGO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속경영이라든지 혁신 등에 대해서 NGO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약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남은 15분 동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